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4강이네요. 뭐 드디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1강, 2강, 3강 했는데 4강이 왜 드디어냐? 예, 이제 차트에 관한 거를 집중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4장 세력은 어떻게 매집을 하는가 중요한 강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매집이라는 건 세력이 물량을 미리 모으는 거예요.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를 해서 물량들을 유통 물량들을 모아서 호가를 장악하고 그 물량을 컨트롤해서 자전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시키는 게 매집하는 이유가 되겠죠. 당연히 이 가격이라는 건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할 때는요,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줘야 돼요. 너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매수 따라 들어오죠. 아, 호재가 있구나, 이래저래서 오르는구나, 시장에 주목을 받게 돼요. 자, 이런 예시를 들을 수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예요. 여러분 주식하다 보면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 굉장히 많죠. 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목을 하겠죠. 이런 회사가 있구나, 아, 이런 회사가 저런 회사구나. 이 세력이 상승을 시키면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게 되면 그 주식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거죠.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회사가 홍보가 되고 대주주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주식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너무 홍보시키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과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라고 한다면, 매집주이라고 한다면 너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보합 움직임으로 옆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가장 의미가 있겠죠. 세력은요, 항상 호재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킵니다. 여러분, 호재가 없이 급등을 하면 이거 주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누가 마음대로 이 주식을 사는 거야? 아무런 호재가 없는데. 그럼 뭐 조사가 혹시나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내부자 거래가 있던 건지 아니면 정보가 흘렀던 건지. 그래서 실제로 금강원에서 상한가나 급등을 막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회사가 어떤 공시를 한 것도 없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조사를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이 주식이 올랐는지를 살펴보겠죠. 그런 일을 애초에 당하지 않도록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호재와 같이 급등을 시켜서 매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종목들이 오를 때 호재를 같이 띄워서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런 차트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급등을 막 했습니다. 근데 또 급등을 하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거래가 줄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제자리로 오는 거, 단 며칠 만에. 이건 완전 불꽃놀이와 같은 거죠. 도대체 왜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 뒤에 왜 돈이 안 붙고 움직이질 않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죠.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계속 오르고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보였는데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와 정답은 간단합니다. 세력이 더 이상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 딱 돈을 쏘고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주가를 움직여줘야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왜 발생을 하는 건가? 이거는 100% 매집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요, 상한가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상한가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한 주식의 회사가 하루 만에 30%를 급등한다. 여러분, 이 30% 급등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자산의 30%가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서.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수많은 돈들이 막 섞이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목표 지점까지 딱 찍을 수 있냐,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네, 주가가 주저앉아서 제자리로 온다. 이것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죠. 이 시장에서요, 상식과 이해에서 벗어났다. 그럼 뭐다? 세력이 만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막 폭락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세력이 의도적으로 박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상한가 가고 어떨 때는 막 점상도 찍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세력이 올리고 싶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식을
오랫동안 해도 힘든가? 상식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세력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세력 마음이다, 이 말을 해요. 세력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아, 세력이 지금 올리지 않는구나. 아, 세력이 지금부터 올리는구나.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 마음을 100%또 알 수는 없지만 시기와 타이밍을 100% 예측할 수 없지만 세력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얘네가 관리하는 주식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식을 주구장창 내릴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한가와 매집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전날 상한가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없습니다. 분봉이에요. 자, 거래가 없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죠. 왜요? 상한가니까. 상한가는 기본적으로요, 호재를 동반합니다. 호재를 동반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싶겠죠. 야, 상한가다,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하면서 매수를 막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전날엔 상한가가 닫혀서 거래할 수 없지만 다음날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다시 거래가 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상한가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죠. 호재까지 있죠. 그럼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 상한가 다음날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걸 이용해서 이때 매수를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합 가운데 상한가 다음날 거래 터지는 곳까지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의 평단이요, 꼭 밑에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지는 상한가 다음 날에도 세력의 평단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돈들이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이때 돈을 섞는 게 무척 쉽겠죠. 의심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상한가를 전날 의도적으로 밀어서 만들어 갖고 다음날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차트를 보시면요, 상한가 때 거래량은 한 요 정도인데 다음날 거래량은 요만큼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내용에서 이 내용이 있죠. 세력들이 조금만 매수해도 급등을 하죠. 그래서 금강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회사에게 급등 사유를 묻습니다. 너네 무슨 일이 있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호재와 더불어서 급등할 때 물량을 섞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리죠. 상한가를 만든 주식은 필시 세력주고 상한가가 나온 보합 종목은 향후에 다시 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만 기억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식이 더 크게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상한가를 매집이나 보합 때 만들어 놓고 안 간 주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또 한 번의 상한가, 또 한 번의 급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악재를 동반해서도 매집하는 전략이 있어요. 악재는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하한가라든지, 그쵸? 또는 이제 갭 하락, 크게 갭을 하락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재를 이용해서 또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는가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차트가 상한가를 찍었죠. 그리고 거래가 이만큼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활발하게 됐다가 이번에는 갭을 하락 쭉 하면서 갭하락 공간이 생겼죠. 거의 폭락 수준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폭락을 하게 됐어요. 와, 이게 심각하죠. 자, 이렇게 폭락했을 때 거래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와 비등한 정도의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폭락했을 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 도망치는 사람들이 던지기도 하겠죠. 도망치면서 이제 겁먹어서 악재가 떴구나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매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매도하는 물량이 결국은 팔 때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롱바디 음봉으로 쭉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악재가 있음에도, 많이 팔았음에도 단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계속적으로 이거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상승했을 때는 기대가 있었겠죠. 또는 이전에 샀던 사람들도 여기서 기대를 가질 거예요. 근데 개파락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바뀌게 돼요. 실망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매도할 때 누가 물량을 받아요? 세력들이 이 물량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끔찍한 세력들은 뭐냐면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터트려요. 호재로 상 보냈다가 악재로 박살내버리고 또 상한가 또 호재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매집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매집 강의 배우고 있죠. 이럴 때도 거래가 동반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던져버리니까. 거래 동반이 돼서 이때도 매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점에 가장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면 상한가 다음날 매집하고 박살낸 다음에 또 매집하고 이러면 세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매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방에도 가능하다라고 전 봐요. 자, 보시면 아까 그 차트에서 이제 거래량 봅니다. 우리 거래량을 보시면 상한가 때도 거래량이 꽤 많죠. 그리고 다음날도 거래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재가 터졌는데 이 하락한 날 거래량이 또 많이 발생하고 또 바닥에서 또 거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얘네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 그럼 이제 잠깐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있으면 이 아래로 안 밀겠네요. 이 아래로 안 떨어지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력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내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막 가슴 아프잖아요. 와, 너무 반토막 났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급등주예요. 급등주는요 마이너스 50%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리는 거 뭐 50% 얘네가 손실이에요. 세력들이 뭐 마이너스 40% 손실이에요. 의미 없어요. 얘네는 물량만 확보하면 이 마이너스 40을 단 한 달 만에 플러스 60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세력에게는 이 손실의 그 규모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저 얘네는 빠른 시일 내에 치고 올릴 거, 빠른 시일 내에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력들이 마이너스 10%까지는 안 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주구장창 밀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주구장창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우리에게 함정입니다. 호가가 비어 있어요. 떨어지면서.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계속 동반되면서 떨어지면 세력들도 이 물량을 삼키기가 어렵겠죠. 거래가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가 이렇게 없어요. 없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봤자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매집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이 매집 가격을 통해서 뭐 가격을 유지하고 뭐 여기서 뭐 더 안 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우리가 오버한 생각이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는 그걸 매집이라고 보는데 NC소프트가 이제 2021년 11월 11일에 상한가가 터졌어요. 이 정말 이례적인 상한가였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5천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오스테 임플란트 임원이다 뭐 이렇게 밝혀졌죠. 근데 말이 안 돼요, 사실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진짜다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NC소프트 사례를 보면 단일 계좌로 주가가 이제 막 올라와서 보도가 됐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죠.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단일 계좌로 들어오면 그렇게 티가 나요. 이건 누가 개인이 그렇게 샀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 단일 계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그럼 여태까지 세력에 걸린 게 있습니까? 없죠. 단일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이게 상한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붙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력들이 돈을 섞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버는 우량 회사죠. 코스피 회사입니다. 이런 코스피 회사를 어떻게 매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NC소프트 회사를 매집하고 싶어요. 더 크게 올리고 싶어요. 근데 올릴 수가 매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량 회사라서 사람들이 잘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에 상한가를 내고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NC 소프트까지 뭐 매집으로 볼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뭐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개인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차이. 근데 저는 무조건 아무리 개인이 돈이 많아도 그렇게 상한가를 만들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셨다시피 금강원에서 바로 알잖아요. 누가 개인이 상한가를 만들었구나. 자, 그럼 그 자금이 뭐 지난 이야기지만 횡령 자금이잖아요. 횡령 자금으로 대놓고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 금강원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NC소프트 같은 회사가 상한가를 갔다는 건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삼성전자가 상한가 간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들어가죠.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조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계속 사고 이 테크닉이 가능했다 개인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횡령한 돈을 가지고 뭐 몇천억 있는데 그걸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냥 해외로 도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계좌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건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다시 그 돈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금감원에서 이미 개인을 조사를 했고 이 개인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올 건데 그거 다시 통장으로 회사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거 안 걸려요. 이거 상한가 이거 뭔 돈으로 만들었냐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어차피 걸릴 건데. 그래서 뭐 개인의 여러분의 이제 입장에 판단에 전 맡기겠지만 저는 그냥 차트 분석 자체로 상한가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NC소프트 차트에 대해서 좀 따로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강의에 집중을 다시 해보죠. 자, 이제 매집에서 중요한 거는 장기 이동 평균선 수렴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 다 아시죠? 이게 수렴되어 있는 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뭐 어디로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아래로 가고 이게 아니라 뭐 옆으로 가면서 결국 뭉쳐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진 가격에서 매집을 안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보합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00원이고 여기가 1,500원입니다. 자, 근데 좀 오르니까 여기 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얘가 단번에 얼마를 뛴 겁니까? 꽤 많이 뛰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5,000원에서는 매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1,000원에서 1,500원 또는 1,000원에서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보합 갈 수도 있거든요. 1,000원에서 2,000원 간 거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비싸진 거 아닌가요? 아니죠. 급등주는 1,000원에서 2,000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2,000원이 4,000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5,000원, 6,000원 된 게 크게 오른 거지 1,000원짜리가 2,000원 된 거는 그냥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급등주 개념에 포함이 돼요. 우량주는 삼성전자는 10,000원이었는데 20,000원 갔다. 이건 대박이죠. 정말 크게 오른 거죠. 근데 급등주 소형주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00원짜리가 2,500원 가고 2,800원 가도 별로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합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보합이다. 근데 5,000원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비싼 주식이잖아요. 사실 1,000원짜리였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매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매력이 그렇게 있는 회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5,000원을 갔다는 건 엄청난 호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주가가 뭐 5배가 오른 건데 호재가 있어야만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높아진 가격에서는 뭐 시나리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집할 필요는 없다.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렴 단계가 중요한데 저는 그 2~3배 정도 또는 이제 3배라고 할게요. 3배 정도 오르면은 더 이상 매집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합 수렴 이게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검은색 선이 121선입니다. 이 121선과 이 봉 있죠. 봉 차트, 이 차트가 막 뒤엉켜서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수렴 상태가 꽤 길게 유지되고
이 수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차트가 이제 매집 중이고 보합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모양이 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게 지금 호가창인데 호가 물량이요. 저렇게 수렴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이 호가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제가 아까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했잖아요. 호가가 비어 있어서 세력들이 조금만 돈 쏘고 조금씩만 은근슬쩍 올려도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눈치도 못 채고 거래가 없는데 천천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는요.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출발을 보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출발시키는 건 어렵겠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먼저 시동을 걸고 상승을 시킨다. 그래서 수렴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매집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매집하기가 쉽진 않겠죠. 반대로 매집하려면 주가가 쭉 올라가서 상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매집하거나 또는 좀 어느 정도 올렸다 급락시켜서 악재 터뜨려서 매집하거나 그런 전략을 쓴단 말이죠. 자, 차트를 좀 몇 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보시면 분명히 급등을 하죠. 급등 모양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21선과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그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수렴하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질 때 세력은 항상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호재와 거래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뒤에 크게 가는 그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100%다 이 모양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모양이 가장 세력주에서 정석적인 모양이에요. 정석적인 모양. 거의 이 패턴을 거쳐서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거래는 터지는데 300일선과 함께 가면서 또 거래가 터지고 300일선과 붙어있는 상황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재료를 띄우고 폭발을 시키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121선이죠. 네, 121선과 계속적으로 같이 가면서 중간에 이제 상한가 만들고 이거 꽤 적극적이네요. 근데 크게 막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두세 배가 올라서 가격을 보시면 여기 출발 지점이 한 1,800원 정도인데 이게 오른 게 보면은 뭐 한 3,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장기 이평선과 이렇게 함께 간다라는 이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121선이 있고 또 300일선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400선 어떤 사람은 또 700일선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0일선 쓰고요. 근데 이거는요 30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700, 400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더 늘려서 보고 싶은 수치를 정한 게 300인 거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21선을 보든 300일선을 보든 이 장기 이평선과 함께 비비면서 가는 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700일선 하면은 선이 끊겨서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400일선도 300일선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격도를 한 번 더 체크해서 보는 부분이 있는 것 뿐인데 이제 뭐 이런 것만 제외하고 약간 개인의 성향에 따른 디테일한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장기 이평선과 지금 봉이 얼만큼 간격을 많이 뛰지 않고 붙어서 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이전에 상한가나 매집 흔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적인 체크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 121을 보든 301을 보든 401을 보든 601을 보든 999일을 보든 상관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숫자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뭐 몇 일선 이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평균적인 것들을 수치화시키는 것 뿐이고요. 세력은 그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이 세력선이다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엔 그런 게 이제 통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자, 이건 박스권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뭐 한 1,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막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올라봤자 2,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른 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뭐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이걸 엄청나게 올랐는데 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주저앉아도 이거 매집입니다.
아시겠죠? 가격을 봐야 돼요. 이 막 높이 오르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 그래서 이것도 매집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있는 차트도요. 지금 2,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4,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도 얼마 오른 게 아니라 매집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러고까지도 매집이니까 나중에 이런 애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갑니다. 차트를 여러분이 다 뒤로 돌려서 뭐 다른 차트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저거는 급등주에서 저 간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4강 매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매집할 때 보합 움직임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1,500원짜리가 3,000원대도 그건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매집에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 변동성이다. 그리고 매집할 때는 상한가와 급락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매집 가운데 보합 주면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과 함께 가면서 급락도 만들어내고 급등도 했다 제자리로 오고, 이런 것들은 필시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가치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할 종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